권력에 목마른 한 명의 장군이 국경을 넘는 순간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어떻게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찬란했던 공화정은 왜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 공화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권력의 본질과 정치 체제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갈리아 정복을 마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 앞에 섰습니다. 이 작고 얕은 강은 로마법으로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경계선이었죠. 이 순간이 로마 공화국 500년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불과 350년 전 켈트족이 이곳을 지나 로마를 약탈했을 당시만 해도 로마는 세계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변방 도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로마 건국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하나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기원전 753년에 도시를 세웠다는 신화적 서술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고고학적 증거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 정착민들이 살았고, 기원전 1000년 무렵 티베르 강변의 7 언덕 주변에는 여러 마을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 마을들이 점차 통합되면서 하나의 도시로 발전한 것이 로마의 실제 기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에게 7명의 왕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로물루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까지 약 250년간 왕정이 지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기원전 534년 왕위를 찬탈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원로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했으며 이탈리아 중부 여러 부족과 전쟁을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죠.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이 루크레티아라는 귀족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기원전 509년 왕은 로마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새로운 공화정 체제에서 최고 권력자는 2명의 집정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선출되어 1년간만 집권했고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죠. 원로원은 귀족 가문 출신 수백 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였고, 호민관은 평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족적 요소와 민주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죠. 공화정 초기 로마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12표법의 제정이었는데, 기원전 449년 청동판 12개에 새긴 이 법전은 로마 포럼에 공개되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로마가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건 아닙니다. 공화정 초기에는 북쪽의 에트루리아인들이나 남쪽의 그리스 식민지들이 훨씬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었어요. 기원전 390년에는 갈리아족이 로마를 점령해 도시를 약탈하기까지 했죠. 당시 로마의 힘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치욕적인 사건이 오히려 로마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리아족의 침입 이후 로마인들은 더욱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로마군의 핵심은 시민군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처럼 로마도 필요할 때마다 시민들을 징집해서 군대를 꾸렸는데, 로마 시민군은 특히 훌륭한 전투력으로 명성을 얻었어요. 전문적인 상비군은 아니었지만 체계적인 훈련과 강한 규율로 무장한 시민병들이 중부 이탈리아 정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4세기 후반에 로마는 중부 이탈리아 대부분을 장악했고,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는 그리스 식민지들이 세운 부유한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기원전 280년대 타렌툼 개입을 계기로 로마는 남부 이탈리아 그리스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에피로스 왕 피로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로스는 처음엔 로마군을 여러 차례 물리쳤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병력을 잃어서 결국 승리를 지속할 수 없었죠. 값비싼 승리,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뜻하는 표현이죠.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하면서 로마는 시칠리아 섬 건너편의 카르타고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튀니지 지역에 있던 카르타고는 서지 중에 최강의 해상 강국이었어요.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도시라서 로마인들은 카르타고를 포인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후 벌어진 전쟁들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기원전 264년에 시작되었을 때 카르타고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공화국으로 출발할 무렵 카르타고는 이미 지중해 전역에서 활동하는 해상 제국이었거든요. 25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역동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해전 경험이 전혀 없던 나라가 불과 20여 년 만에 지중해 최강의 해상 강국을 물리친 것이니까요. 전쟁 결과 로마는 시칠리아 대부분을 차지했고 얼마 후 사르데냐와 코르시카도 점령했습니다. 히스파니아에서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며 재기를 노렸죠. 그의 아들 한니발은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18년 히스파니아에서 출발한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침입했어요. 로마인들은 바다를 통한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 침공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한니발은 이후 2년간 이탈리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에서는 7만 명의 로마군을 거의 전멸시켰어요. 만약 한니발이 이때 로마로 직진했다면 로마를 점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니발은 로마 공격을 주저했습니다. 대신 이탈리아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시간을 보냈죠. 이 틈에 로마는 체제를 정비하고 히스파니아의 카르타고 세력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히스파니아에서 카르타고군을 격파하고 북아프리카로 진격하자 한니발은 본국을 구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떠나야 했어요.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물리치며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났습니다. 카르타고는 히스파니아를 잃고 북아프리카의 지방 도시로 전락했어요. 로마는 이제 서지중해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단순한 로마와 카르타고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까지 개입하면서 동지중해까지 전쟁터가 확대되었거든요. 이는 로마가 더 이상 지역적 강국이 아니라 지중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했어요. 카르타고와 평화조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는 마케도니아와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기원전 192년부터는 셀레우코스 제국과도 충돌했어요. 셀레우코스 제국은 시리아와 소아시아를 지배하는 헬레니즘 왕국 중 최강국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에 로마가 동지중해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를 꺼렸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조공을 받고 친로마 정권을 세우는 정도로 만족했어요. 서지중해와 달리 동쪽은 속주로 만들지 않고 속국 체제를 유지했죠. 하지만 기원전 168년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피드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여러 속국으로 분할했고 이는 곧 직접 통치로 이어졌어요. 이런 속국 체제는 공화정과 초기 제정 시대 로마 통치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뒤 상당 기간 평화가 지속되었지만 이는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149년 로마는 카르타고에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를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노예가 되었으며 땅에는 소금을 뿌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로마는 그리스의 코린트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량 학살 사례로 기록되었어요. 로마가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보수적이면서도 다른 문화를 흡수하는 데 뛰어났어요. 검투사 경기도 원래 에트루리아인들의 장래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원전 2세기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특히 스토아 학파가 로마에서 크게 유행했어요. 그리스식 극장이 세워지고 그리스 예의 범절이 퍼졌죠. 결국 그리스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정복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도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공화국이 확장하면서 엄청난 부가 유입되었지만 이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어요. 일부는 호화로운 빌라에서 살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로마의 인술라라는 다세대 아파트에서 비좁게 살았습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그라쿠스 형제인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둘 다 암살당했어요. 더 큰 문제는 로마가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으면서도 많은 속민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원전 91년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맹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내전은 기원전 87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결국 로마가 많은 이탈리아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보편적 시민권은 서기 3세기 초가 되어서야 실현됩니다. 동맹시 전쟁은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코르넬리우스 술라의 경쟁을 격화시켰습니다. 마리우스는 기원전 2세기 중반 태생의 노련한 장군으로 40, 50대의 공화국 최고의 정치군사 지도자로 떠올랐어요. 마리우스는 기원전 107년 군제개혁을 단행해 시민 민병대를 전문 상비군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은 20에시 30년 이상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었어요. 그는 기원전 104년부터 100년까지 5년 연속 집정관을 지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술라는 마리우스보다 20세 정도 젊었지만 동맹시 전쟁과 북아프리카에서의 활약으로 그와 경쟁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어요. 폰토스의 미트리다테스 왕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며 명성을 쌓았죠. 두 사람의 경쟁은 로마를 두 파벌로 나누었습니다. 마리우스와 그의 아들이 대표한 포플라레스는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했고 술라가 속한 옵티마테스는 원로원과 귀족 가문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보수 세력이었어요. 기원전 83년 내전이 터졌고 술라가 승리해 독재관 권력을 잡았습니다. 독재관은 비상시에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마 법상 직위였는데 술라는 마리우스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였어요. 그러나 기원전 79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은퇴했고 다음 해 사망했습니다. 마리우스 술라 내전은 중요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술라처럼 절대 권력을 잡고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기는 이후 세대 로마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술라의 제자 중 하나가 폼페이우스였습니다. 반면 마리우스파와 가까웠던 젊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술라의 승리 후 간신히 처형을 면했습니다. 기원전 70년대 히스파니아에서 마리우스파 장군 세르토리우스를 물리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와 크라수스와 함께 스파르타쿠스의 검투사 반란을 진압했어요. 기원전 71년 이 임무를 완수한 폼페이우스는 로마 정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원전 70년 집정관이 된 폼페이우스는 임기 후 거대한 함대를 지휘해 지중해의 해적 소탕에 나섰어요. 해적들은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는데 심지어 로마 항구까지 습격해 원로원 의원들을 납치하기도 했거든요.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67년 코리키온 전투에서 해적들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대규모 함대와 군대를 보유한 채 동지 중해에 있었는데 마침 로마와 폰토스의 미트리다테스 왕 사이에 오랜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폰토스 왕을 물리친 폼페이우스는 계속 동진의 셀레우코스 제국의 잔존 세력을 정리하고 유대 왕국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63년 말까지 폼페이우스는 동지 중해 전 지역을 로마 지배하에 두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50년 전 마리우스가 젊은 술라에게 밀려났듯이 폼페이우스도 곧 젊은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어요. 폼페이우스가 동쪽에 있는 사이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착실히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기원전 64년 폰테 막시무스라는 최고 사제직을 얻었고 돈을 뿌리며 기회주의적 정치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기원전 59년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는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폼페이우스처럼 부유한 동방 속주 대신 남갈리아 지휘권을 선택한 것이죠. 기원전 58년부터 52년까지의 격렬한 갈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는 전체 갈리아를 로마 지배하에 두었어요.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포위전에서 갈리아 연합군을 이끈 베르킹게토릭스를 물리치며 정복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정복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카이사르는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리우스처럼 폼페이우스도 어제의 뉴스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전면 충돌 가능성은 기원전 60년 제1차 삼두정치 결성으로 일시 완화되었지만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4년 율리아가 죽으면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결혼 동맹도 무산되었죠. 결정타는 기원전 53년 크라수스의 죽음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정복을 꿈꾸며 동방으로 떠난 크라수스는 카르라이 전투에서 7개 군단과 함께 거의 전멸당했어요. 로마 역사상 최악의 군사 패배 중 하나였죠. 카이사르는 로마의 대리인들을 통해 계속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려는 공작을 벌였습니다. 원로원 다수가 이를 저지하고 폼페이우스를 지지하자 카이사르는 마침내 남쪽으로 진군을 시작했어요. 기원전 49년 초 루비콘 강에 도착한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강을 건넌 순간 로마 공화국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내전은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결정적 국면은 20개월 남짓에 벌어졌어요. 전쟁은 기원전 48년 테살리아의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결판났고 패배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술라처럼 카이사르도 독재관 권력을 주장했는데 과연 그도 적당한 시점에 권력을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군주가 될까요? 카이사르는 히스파니아와 북아프리카의 폼페이우스파를 소탕하면서 동시에 일련의 개혁을 추진했어요. 율리우스력 도입이 대표적인데 이 달력은 16세기 그레고리력이 나올 때까지 유럽 대부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의 7월 울리우스도 그의 이름을 딴 것이죠. 기원전 44년 초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 취임 의사를 밝히자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강력한 지지자들조차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이 선언 직후 원로원 회의 중에 브루투스를 포함한 의원들이 그를 포위해 23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 암살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수세기 전 공화정의 문명화된 규범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가장 유력한 후계 후보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즉 마크 안토니였어요. 갈리아에서 카이사르의 부관으로 활약했고 50년대 후반 카이사르 대리인으로 로마 정치에 참여했죠. 경쟁자로는 마르쿠스 레피두스가 있었고 놀랍게도 카이사르의 조카딸 옥타비아누스도 등장했어요. 암살 당시 겨우 18세였던 옥타비아누스는 큰 삼촌에 대한 복수 의지를 천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 레피두스는 곧 제2차 삼두정치를 결성하고 카이사르 암살자들과 수년간 전쟁을 벌였어요. 기원전 30년대에 제2차 삼두정치가 쇠퇴하고 섹스투스 폼페이우스 같은 잔존 세력들이 하나 둘 제거되자 로마 정치는 다시 두 파벌 대립 구도로 귀결되었어요. 이번에는 옥타비아누스와 마크 안토니의 대결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공화국과 속주들을 동서로 나누어 통치하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되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서 서방 속주들을 관리하고 안토니는 동쪽으로 가서 파르티아 제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전진기지로 삼았는데
그곳에서 카이사르의 옛 연인이자 이집트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옥타비아누스와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동서지중해라는 거리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기원전 35년 섹스투스 폼페이우스가 죽고 파르티아 전쟁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자 최후 대결이 불가피해졌어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서 이런 비외교적 행동을 교묘하게 이용했고 기원전 32년 원로원을 설득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했어요. 뒤이은 충돌은 단 한 번의 해전으로 결판났기 때문에 악티움 전쟁이라 불립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북쪽 해안 코린트만 입구에서 벌어진 이 해전은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해전 중 하나였어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에 집결했을 때 처음에는 함선 수가 더 많았지만 질병과 탈영으로 인력이 부족해졌어요. 이일 아침 걸프만 탈출을 시도한 그들의 함대는 옥타비아누스의 작고 기동성 뛰어난 함선들에게 패배했고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는 간신히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악티움 패배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시간을 두고 추격 준비를 했다가 육로로 소아시아와 레반트를 거쳐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안토니는 북아프리카에서 새 군대 조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갈등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많은 신화가 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안토니는 포로가 되느니 자결을 택했고 클레오파트라도 독을 마시고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 합병되어 알렉산드로스 대왕 제국의 주요 후계국들이 모두 로마에 흡수되었어요. 로마인들은 홍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달 안에 인도와의 무역을 위한 원정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악티움 전쟁 종료로 로마 공화국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술라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했는데 냉정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곧 새로운 혼란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곧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질 옥타비아누스는 큰 삼촌보다 훨씬 영리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로마 정치 엘리트들을 만족시키면서도 자신을 국가 최고의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를 황제라고 부르죠. 옥타비아누스는 제국 체제를 확립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공화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화국이 군사화되고 호전적이 된 상황에서 결국 로마 지휘관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권력에 목마른 한 명의 장군이 국경을 넘는 순간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